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또 공부를 합시다. 1주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1차 시에는 이번 학기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함께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지요. 종강까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차별로 세부 수업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주 2차 시와 3차 시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시와 3차 시 수업 자료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를 하나로 제공을 하는데, 이제 수업은 나누어서 2차 시와 3차 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차 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문학 작품은 우리가 이제 문학과 인간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학은 매우 이제 일단 문학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할까요? 문학은 우리가 다 아는데 설명을 하라면 그 좀 막히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가요? 자, 문학은 사실은 그 대부분의 문학 개설서 첫머리에 이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문학에는 무엇인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사실은 결국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에 대한 규정도 그렇지만 문학에 대한 정의가 그 이를테면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심지어 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인물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 물론 이제 답답하죠.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문학에 대한 개념, 그 규정이 뭐 시대와 나라와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답답하긴 하죠.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그 어떤 교집합을 각각 좀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통된 또는 뭐 최소한의 어떤 자질 이런 게 있어야 문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문학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문학의 매개가 뭐냐는 얘기죠. 매개체 전달해주는 어떤 것이 뭐냐, 언어죠. 문학이란 언어를 매개로 그 다음에 매개체가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대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문학의 대상이 문학과 인간이잖아요. 우리 수업 그 교과목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간의 뭐 여러 삶의 측면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오늘을 매개로 인간의 여러 삶을 대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은 문학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역사도 있죠. 문학과 가장 그 근접한 역사도 있고, 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소위 인접 학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문학이라고 하진 않죠. 음.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그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도 이제 그 다양하겠죠. 이를테면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전공이 뭐 한국의 근대사가 될 수도 있겠고, 한국의 중세를 뭐 전공할 수도 있겠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아니라
뭐 유럽에 뭐 중세 유럽사를 전공한다거나 뭐 이렇게 각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학위가 나오잖아요. 이제 논문을 통과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이 이제 통과하면 학위가 나오는데 역사학 박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뭐냐 문학 박사. 그러니까 그 철학은 철학 박사인데 이제 역사는 문학 박사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학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학과 역사가 그 일치하는 건 아니죠. 문학은 역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그 상상적 허구일 수는 있지만, 예.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학작품 읽기의 의의를 해 나가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그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문학이란 뭐냐?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죠. 문학의 매개체란 언어다. 그다음에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문학은 정서적. 그래서 내가 그 지난 시간에 1차시 때 오리엔테이션 설명할 때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어요. 정서가 뭔가요? 어, 보통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대상을 보고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느낌, 그러니까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정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다 내가 기록을 안 해놨네.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문학이란 언어를 매개체 언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학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표현해서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냐? 즐거움을 주자는 거예요. 즐거움. 예, 즐거움을 주는 예술의 한 종류다. 괴로움을 주면 안 되죠. 문학이 괴로움을 주면 안 돼. 예. 근데 문학은 사실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내 웃음이 나오네. 문학은 괴롭기도 해요, 사실은. 문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문학에서도 소설과 그, 뭡니까, 수필. 그러니까 아니, 예, 나중에 이제 그 수필 장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수필과 그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필은 긍정의 어떤 현실을 긍정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특히 소설은 디스토피아적 삶을 보여줘.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디스토피아적 삶,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우리 인간의 삶의 여러 양상들을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필하고 아주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리, 문학이란 뭐라고요?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여러 삶을 대상으로 그걸 또 정서적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술의 한 종류. 근데 즐거움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뭐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인식, 그러니까 눈뜨게 해준다는 거죠. 다른 타자와 다른 사람과 세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 예, 뭐 성찰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걸 즐거움이라고 내가 하긴 했는데 그런 걸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문학과 인간을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즐거움인 거죠. 그렇죠? 어,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것을 매우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즐거움인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까요? 하여튼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더라 하는 거죠. 원시 종합 예술에서 비롯한 예술이 이렇게 분화돼요. 분화되면서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소리는 음악으로, 말은 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 규정하는 것의 시초는 뭐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문학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 삶의 여러 측면을 다룬 각종 기록까지를 문학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정서적 사용과 이제 과학적 사용의 문제도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는데, 하여튼 내가 문학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개념 정리를 좀 했고요.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의 매개가 언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학과 인간 수업을 이제 듣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어로 특히 이제 지금 문자 언어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문자 언어에 담아내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그 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음성 언어를 통해서 보완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문학이란 과연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내가 말하는 언어를 여러분이 또 보고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인지 활동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서 문학이란 과연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 매우 역동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삶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거,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다고 그래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여러분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꽃이 피었다. 저기 꽃이 피어 있다. 이건 객관적인 어떤 설명이죠. 근데 저기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정서의 표현이죠. 이게 이제 객관과 주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물론 이제 언어의 사용 뭐 형태 뭐 이런 걸로만 본다면 금방 내가 설명해 아주 짧은 문장이 있잖아요. 저기 꽃이 피어 있다. 또는 저기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다. 이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언어는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진 않다. 그러면 문학은 그럼 어떤 거냐? 문학의 매개는 언어니까 문학의 매개인 언어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고 하면 문학 역시 일테면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문학 텍스트는 진공 상태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공 상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탈역사적인 또는 역사를 초국한 이런 문학 텍스트는 가짜다. 이런 말고도 통하겠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그 문학 텍스트가 생산되는 당대의 어떤 사회 문화적 혹은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어떤 요소들 넘어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들의 실제 삶의 여러 측면을 다루지만 각각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을 때 우리는 문학을 읽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벌써 한 2, 3년 지났나요? 나도 그 평론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는데 조남주의 92년생
김지영이었나요? 예, 김지영. 그러니까 그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거든요. 국내에서 책이 소설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것은 이것은 영화관에 1000만 관객 이상이 들었다는 것과 비견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어,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92년이 아니고 82년생 김지영이거든요. 얼른 네, 서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태어난 여성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보는 지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성씨 중에서 가장 많은 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30대의 중산층 여성으로 여성 김지영의 삶을 그건 뭐야? 김지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별적이고 특수한 인물의 체험이죠. 그것을 보편적인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뭐 20대 후반부터 20대도 괜찮게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어떤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론 1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다 100%그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에 공감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일정하게 그 어떤 문학 상품으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그 요인이 뭐냐 그거예요. 어, 그 특수하고 개별적인 어떤 인물의 체험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소설 읽을 때 각각의 삶은 다 특수하고 개별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맞아 이런 보편성을 이제 물론 그 소설 자체가 그런 본래부터 그런 보편성을 이제 추구했던 이제 그런 어떤 전략도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일정하게 즐거움 내지는 공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학 텍스트가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 맥락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사실은 인류가 유지해온 여러 정신 활동 영역 중에서 가장 그 오랜 연원과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인문 분야에는 문학 외에도 보통 이제 뭐 우리가 그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심리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학만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인간 사회에 태어난 한 개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지적 발달을 도와요. 어, 이제 우리가 생존하려는 최선의 욕구와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환경을 확보하려는 데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가 출발하죠.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를테면 뭐 부르는 게 엄마였나요? 엄마. 그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뭐라고 말할까요? 밥? 밥 그러나요? 그다음에 이제 응가 뭐 이런 거 그 얘기예요. 생존하려는 최선의 욕구와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환경을 확보하려는 데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가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더 나아가 세계를 발전하려는 그런 욕구를 나타내려 할 때 주체화되고 상징적인 언어 즉 문학의 언어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료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들이 그 우리 말에 한자가 70% 80% 뭐 하여튼 한 우리는 이제 소리글인데 소리 한글은 소리글인데 소리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글자인 한자의 영향을 사실은 한자의 영향과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언어에는 한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면서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습니까? 문학과 인간 1주 2차 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문학은 인간이 이제 유년기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으로 작용해요. 성장기의 정신적 긴장과 현실 세계의 충돌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많은 성장 소설들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새로운 어떤 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죠. 문학이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기능을 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이제 문학은 기록이니까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그렇긴 하지만 문학 역시 이렇게 문화적 유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삶과 인생의 지혜로서 문학이 이렇게 기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만나야 하는 사실은 가치 있는 경험의 보고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집적된 그런 경험의 보물창고 이것이 문학이다,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텍스트는 예술적으로 문학은 이제 예술의 한 분야니까 하의 분야니까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구조, 형상화다, 형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동의 구조, 그러니까 감동의 구조. 다시 말해서 아까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조금 설명했잖아요. 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을까? 아, 그런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소설을 읽고 그 문학을 읽고 독자가 그 문학의 내용과 주제의식에 대해서 즉 그 문학 작품 속에 재현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독자가 그것을 이제 보편성을 획득한 그런 어떤 소설 미학 예술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독자가 일정의 감흥, 울림, 뭐 감동이라고 해도 되고 울림이라고 해도 되고 자극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상호작용.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문학 읽기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읽는 주체인 독자, 그다음에 텍스트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에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는 조남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이 소설을 읽는 100만 명의 독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제 작품을 내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리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독자와 텍스트와 작가가 있는데, 이 텍스트에는 일정한 세계가 있죠.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현실에서 취재한 어떤 인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보편적인 삶으로 확장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독자가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는 작가와 의사소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섭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의 교섭, 소통을 추구하는 그런 매우 독특한 경험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작가의 경험 세계가 그 텍스트에 녹아 있는 것이고 독자는 독자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 얘기 이제
이렇게 시도 마찬가지죠. 시도. 어, 아, 근데 이제 문학에서 세계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담론이 세계를 탐구해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정서적 소통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회과학은 뭐 이제 역사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사회과학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개인의 감흥에 따른 해석의 자유로운 변주를 인정하지 않죠. 이를테면 사회학의 인구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더라. 뭐 이런 어떤 이런 사회 그런 출생률과 관련된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뭔가를 분석해 나가는 사회학적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문학에서 그걸 활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왜,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그 해석에서는 왜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분석이 있겠죠.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근데 문학에서는 그런 어떤 건조한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건조한 방식이 아니고, 어,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거의 독박 육아라고 하죠. 아이를 기르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매우 다양한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집을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쉴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어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불안정성, 그다음에 어떤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출산을 기피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조한 사회과학적 해석과 그것을 그런 상황을 마주한 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그려나가는 문학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학은 훨씬 더 자유로운 변주, 자유로운 좀 해석의 영역이 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2차 시는 마치고 같은 자료 연결해서 3차 시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